안녕하세요. TV일 마라다의 김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규옥입니다. 지난 3월 한 경제지 기자가 주식 선행 매매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자는 자신이 입수한 정보를 이용하여 미리 주식을 사둔 뒤 스스로 호재성 기사를 내고 주식이 오르면 이를 매도함으로써 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선행 매매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후 후속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대로 종료되는 줄 알았던 사건은 지난 7월 KBS의 단독 보도로 재조명됐습니다. 이 전현직 기자 20여 명이 금융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보도였는데요. 혐의를 받는 기자들과 일부 언론사들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중에서 한 기자는 11개월 동안 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하는데요. 기자 여러 명이 공모한 흔적도 포착됐습니다. 현재는 의심되는 종목이 100여 개가 넘어서는 상태로 수사가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언론계의 주식 선행매매 사건을 언론인의 개인 일탈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사법당국이 언론의 불법 행위를 봐주며 엄벌하지 않고 언론 역시 자정 노력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문제가 반복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신뢰 위기를 겪고 있는 언론, 인원연의 지적대로 사법당국의 엄정한 처분과 함께 언론계의 각성과 자정 노력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TV를 말하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대학교 강승환 교수입니다. 전 시간에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질문의 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으로부터 우리 언론을 지키는 의미라고 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 아니 쭉 앞으로도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도 인공지능일 겁니다. AI 인공지능의 능력은 이미 인간을 넘어서 글로벌 대기업에서도 직원 스스로가 인공지능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인공지능에게 자리를 내줘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마이크로소프트는 9,000명의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대규모 감원입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아낀 인건비로 AI 인프라 구축에 나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언론에서의 변화는 어떨까요? 인터넷의 검색 기능을 넘어서 정리된 정보, 지식, 감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까지 인공지능의 역할은 그 끝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공지능이 일상적으로 뉴스를 요약해주고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나를 대신해서 정보의 흐름을 정리해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자보다 먼저 사건을 알리는 시민이 있고 기자보다 정확하게 정리해주는 AI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저널리즘은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언론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걸까요? 저널리즘이 해야 할 핵심적인 역할은 바로 정보의 의미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의견과 의미의 차이입니다. 의견은 기자나 언론의 관점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반면에 의미는 그 사건이 왜 중요하며 어떤 배경과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지를 해석해주는 작업입니다. 즉, 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죠. 의견은 방향을 제시하고 의미는 그 방향을 이해할 수 있는 지도를 제공합니다. 오늘날 AI는 정보를 요약하고 알고리즘은 속보를 보여주지만 의미는 오직 인간 기자만이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보의 홍수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오히려 혼란스럽다고요. 이는 정보 자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정보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맥락이 없고
가려진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널리즘은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그 일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의 관점에서 지난 7월의 보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너무나 평범하게 보이는 일상이지만 그 일상 속에 보이지 않는 변화의 의미를 포착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2일 폭염 속 반가운 라이더 쉼터 한 군데론 모자라요 보도에서 이동 노동자의 쉼터에 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야외가 일터인 노동자들에게 무더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심하는 차원을 넘어서 재난 대응을 위한 사회적인 시스템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극심한 기후변화와 노동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인식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 소멸의 시대에 사라지는 학교의 문제를 새로운 의미로 접근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전교생이 만든 희망의 선율 100주년 무대에 서고 싶어요 보도에서는 제천시 금성면의 한 초등학교를 다룹니다. 전체 학생이 1000여 명에서 단 20명으로 줄어드는 폐교 위기 속에서 전교생 20명이 참여해서 관현악단을 결성합니다. 개교 100주년 무대에 서는 게 바람이라는 한 학생의 인터뷰에서 사라져가는 학교의 새로운 가능성과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보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은 교육에 관한 이슈가 많았습니다. 교육 문제는 중장기적인 주제라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언론을 통해서 그 의미가 꾸준히 해석되고 평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소 아쉬웠던 보도를 소개하면요. 지난 7월 2일 충북 아이비교육 안착 박차 내년 월드스쿨 목표 보도와 7월 8일 충북 첫 아이비 후보학교 단제고 개교식을 보도합니다. 충북 최초의 아이비 프로그램 고등과정 후보학교로서 기존 교육과정과는 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아이비 월드스쿨 인증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보도에서 아쉬웠던 점은 아이비 교육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교사의 역량과 교수법, 그리고 평가 시스템은 준비가 되었는지, 대학 입시와 연계되는 수능 체제는 어떻게 극복할지, 그리고 정답이 있고 서열 중심인 우리의 공교육 문화와의 충돌은 어떻게 해결할지 등에 관한 의미 있는 논의가 필요했던 이슈였다고 봅니다. 또한 지난 7월 16일 수강 과목 내가 고른다 충북 온라인 학교 본격 가동 보도에서 올해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학교 도입으로 선택권을 넓혀서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내신 상대평가의 문제로 인해서 학생이 듣고 싶은 과목보다는 상대평가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거나 내신으로 인해서 자퇴하는 경우가 많은 학교 상황에서 고교 학점제의 진정한 의미와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대변하듯이 윤건영 교육감 교육 현장 위기 외면 성과 홍보 치중 보도에서 내년 교육감 선거의 진보 진영 후보인 김성근 전 부교육감은 3년을 보낸 윤건영 교육감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합니다. 교육 현장의 심각한 위기를 외면하고 성과 홍보에 치중해서 학교 현장에서 전례가 없는 긴장과 위기를 겪고 있으며 학교 공동체의 신뢰가 약화돼서 전인교육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넘어서 학교 현장의 전례 없는 긴장과 위기의 실체는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밝히는 작업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에 관한 아쉬운 보도를 하나 더 소개합니다. 지난 7월 9일 명상필사로 찾는 안정, 마음 근육 키우는 마음수담 비전 선포식을 보도합니다. 윤건영 교육감 정책의 연장에서 충북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마음 건강을 위한 마음수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년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 보급하게 됩니다.
마음 근육을 기르는 과정에서 필사와 명상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튼튼히 해서 건강한 인재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교육감의 인터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필사와 명상이 부분적으로 도움은 되겠지만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와 연관해서 지난 7월 7일 빅데이터로 본 1939 청년, 취업도, 주거도, 열악 보도에서는 청소년들의 근본적인 고민과 걱정을 데이터를 통해서 지적합니다. 이렇게 개별적인 보도와 내용들이 서로 모순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가려진 의미를 둘쳐내고 연결하지 않았기에 생기는 문제가 아닌지 생각합니다. 오늘날 시민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뉴스 소비자가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선별하고 SNS에서 해석을 공유하고 심지어는 댓글과 콘텐츠로 자신의 의견을 뉴스에 덧붙이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뉴스를 전하는 시대에 저널리즘은 더 이상 정보를 독점할 수 없습니다. 대신 해야 할 일은 정보에 의미를 부여하고 시민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기자는 사건을 가장 빨리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사건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정보를 더 빠르게, 더 많이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무엇을 위한 것인가, 어떤 시선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AI가 아닌 사람이 답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저널리즘은 단순한 보도가 아니라 시민과 함께 생각의 지도를 그려가는 저널리즘이며 의견을 넘어서 의미를 전하는 언론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스웨덴 할리먼은 한국의 작가 한강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는 한국 문학사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 사례이자 작가 한강이 세계 문학계에 공식적으로 소개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상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 상을 받았는가 보다는 왜 지금 한강의 문장이 세계의 감각을 흔들었는가를 묻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강은 문장의 장식이나 서사의 극적 구성을 통해 감동을 주는 작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한강의 문장은 말하지 않은 것, 서술의 여백, 고통을 감각적으로 재현하지 않으면서 그 본질을 응시하는 방식으로 독자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기에 이번 노벨 문학상은 비단 한 작가의 문학적 성취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말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대해 묻고 있는 이 시대의 응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고통과 폭력의 시대에 문학은 어떻게 침묵의 윤리를 지켜내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세계 문학계의 응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강은 화려하거나 과장된 수사를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제된 언어와 조용한 시선으로 인간 내면의 균열과 사회의 구조적 폭력을 응시해왔습니다. 소설 채식주의자에서는 육식을 거부하는 여성의 침묵을 통해 가부장적 질서와 가족이라는 일상의 폭력이 어떻게 한 개인의 존재를 잠식해 가는지를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이 소설은 그런 억압에 대한 고발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주인공 여성의 극단적인 선택과 몸의 해체는 오히려 말로 설명되지 못하는 인간 내면의 진실과 고통을 드러내면서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저항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또 소년이 온다는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한 소년의 시신에서 출발합니다. 죽은 자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 소설은 폭력의 순간을 중심으로 담으면서 살아남은 자들의 트라우마와 침묵, 그리고 살아남았다는 윤리적 책임을 차례로 묻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개인의 내면을 그려왔던 과거의 작품 경향에서 사회적 기억과 집단적 윤리로 확장되는 문학적 경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한강 문학의 정치적 전환점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한강의 작품 중에서 가장 실험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는 소설 희는 유산된 태아의 존재에서 시작해 상실과 애도, 그리고 말로 채울 수 없는 공백에 대한 감각적 사유를 이어갔습니다. 이 작품 역시 죽음과 부재의 언어를 시처럼 구사하면서 그 안에서 슬픔과 생의 온도를 되살려냈습니다. 또 제주 4.3 사건을 배경으로 한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는 개인이 경험한 기억과 역사적 진실이 어떤 방식으로 억눌리고 침묵되어 왔는지를 드러냈습니다. 자연과 죽음, 침묵과 목소리가 교차하는 이 소설은 역사적 비극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와의 감흥 속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는 서사적 방식으로 풀어냈습니다. 작가 한강은 작별하지 않는다는 소설 제목처럼 완결되지 않은 기억, 끝나지 않은 애도, 여전히 유해되어 버린 진실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문학적으로 탐색합니다. 이런 작품들을 통해 드러나는 한강 작가의 일관된 태도는 단순히 고통을 재현하는 소설가가 아니라 역사적 기억과 인간 존엄을 회복하려는 윤리적 실천을 꾸준히 모색해온 작가라는 데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 방영된 테마 스페셜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대한민국 한강 작가는 한강의 문학이 지닌 윤리적 깊이와 시대적 감각을 재조명하면서 노벨문학상 수상이 비단 개인의 영광이나 국가적 성취에 머무르지 않는 이유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테마 스페셜은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의 해석적 시도이자 한강의 문학에 갖는 현재적 의미를 조망하는 시청각적 비평으로도 읽혔습니다. 다시 말해 한강 작가의 삶과 작품 세계를 소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작품 속의 문장이 세계 문학의 중심에서 어떤 윤리적, 정서적 울림을 만들어냈는지 성찰적으로 조명했다는 점, 그리고 문학의 본질, 즉 말로써 감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을 포착하려는 시도가 왜 현재적 의미를 갖는지를 비평적 시선으로 풀어내 시청자들의 몰입을 유도했습니다. 한 작가가 세계 문학의 중심에 선 순간 그의 문장은 더 이상 문학 안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기억과 실천을 촉발하는 동력이 돼주기도 했는데요. 전남 광주는 한강 작가의 문학적 뿌리이자 그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의 서사적 배경이기도 하죠. 이런 배경에서 이번 수상은 광주라는 도시가 지닌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기억을 다시 환기하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광주시는 소년이 온다의 배경이 된 5.18 사적지에 미니 북카페를 조성하고 시민 낭독회와 청소년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문학과 기억, 공동체가 만나는 실천적 문화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문학이 추모와 성찰의 언어로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의 일상적 실천과 참여의 장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 전남 장흥에서의 문학 관광 활성화 사례도 주목할 만한데요. 천관 문학관을 중심으로 노벨 문학 도시 장흥을 조성하려는 문화정책의 흐름은 문학의 상징 자본을 지역 관광과 접목하려는 흥미로운 시도이자 지역이 문학을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기획해 나가려는 문화 주권적 실천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방송이 한강의 문학적 성취를 일회성 영예로 다루지 않고 그 수상이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재구성되고 지역 문화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다층적으로 보여준 점이었습니다. 이는 문학의 사회적 파급력이나 공공성과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담고 있으며 단순한 작가 소개 프로그램을 넘어서는 구성적 깊이를 확보해 주었습니다. 요컨대 이 프로그램은 한강이라는 작가를 통해 문학이 여전히 현실을 감각하게 하고 공동체의 방향을 재정의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환기하는 텍스트로 기능한 좋은 사례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테마 스페셜은 한강이라는 특정 작가의 삶과 작품을 넘어서 문학이 사회적 기억과 지역 공동체,
그리고 미래 세대와 어떻게 관계 맺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하나의 문화적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학을 다루는 방송이 어떻게 일상과 역사, 교육과 도시 계획이라는 다양한 사회적 층위와 연결될 수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공공미디어의 가능성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프로그램 구성면에서도 눈에 띄는 점이 있었습니다. 작가의 목소리와 실제 작품 낭독, 지역 문화 현장의 인터뷰, 그리고 주요 작품의 서사적 배경을 따라가는 나레이션을 적절히 배치해 단조롭지 않으면서도 깊이 있는 시청 경험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강의 문학을 단순히 설명하거나 해석하기보다는 시청자 스스로 작품의 정서와 사유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장면과 리듬을 배려한 연출의 공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제 광주의 북카페 현장이나 장흥의 문학 공간을 다룬 부분에서는 문학이 어떻게 공간화되고 체험 가능한 문화로 전환되는지를 시각적으로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작가 다큐멘터리에서 벗어나 문학이 현장에서 살아있는 감각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실증한 순간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테마 스페셜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대한민국 한강 작가는 단지 한강이라는 작가를 조명한 특집 방송이 아니라 문학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 교육, 세대가 어떻게 연결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지를 다룬 하나의 문화적 실천 기록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방송이 문학과 같은 비상업적 영역을 어떻게 공공적 콘텐츠로 확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획이 일회성 기념이 아닌 지속적인 문화 확산과 지역과의 연계 속에서 보다 다층적인 문화 생태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문학은 여전히 사람을 향해 있으며 방송은 그 문학을 사람들 곁으로 다가오게 하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테마 스페셜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대한민국 한강 작가는 작가의 언어가 어떻게 공동체의 기억과 감각을 일깨우고 지역과 세대를 연결하는 문화적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성찰적 기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TV를 말하다 플러스 CJB 시청자 비평입니다. 저는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 옴부즈맨 제작단의 전송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보물지도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지식과 지혜의 보물을 찾아 떠나는 보물선이라는 독특한 설정의 강연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대해 그들이 전하는 지식과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고자 한다는 기획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6월 18일에 방송된 조지훈 교수 편을 살펴보았습니다.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교육에 관한 질문을 던지며 보물선이 항해를 시작합니다. 강연자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조지훈 교수였는데요. 프로그램 초반 조지훈 교수는 교육은 성적이 아니라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공자는 논어 하기편 1장에서 하기 시습지 부력 열어라 하였습니다. 이는 배우고 때맞춰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뜻으로 학습의 즐거움과 자기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인용되곤 합니다. 그리고 교육학자 존 듀이는 교육은 삶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삶 그 자체다라고 밝혔습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학습해야 하는 걸까요? 1시간에 걸친 교육을 탐구하는 여정은 무척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한국의 수능 시험은 세계에서 무척 어려운 시험 중 하나이고 이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 또한 한국이 1등이라고 합니다.
학생이 많았던 예전의 교육 환경에서는 시험을 통한 학생 선별이 필요했을지도 모르지만 학생이 적은 요즘에도 시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올바른 교육 방법인가 하는 것이 조지훈 교수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교육에는 다양한 길이 있는데 과거와 다른 환경에서 우리 사회는 아직도 과거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 교육에서 중요한 호기심,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 상상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강연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보물지도 조지훈 교수편을 시청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미래의 교육은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조금은 어렵기도 했지만 그래도 참으로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만 강연의 지루함을 상기하기 위한 출연자 간의 대화가 지나치게 장황하게 느껴져 오히려 지루한 감이 있었고 출연자의 농담이긴 했지만 다리가 분질러 봐야 정신 차리겠니? 라는 출연자의 말과 자막이 노출되었는데 방송에서 적절한 농담이었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과 공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삶의 여정의 목적지는 행복이며 사람이 행복하기 위하여 교육은 필수입니다. 조지훈 교수는 교육이란 단순히 고차원적인 학습과 지식 전달 이상이 되어야 하며 공부란 즐거움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장하겠지만 좀 더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와 교육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해준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입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국권을 되찾은 날일 뿐만 아니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다채로운 국가 기념 행사가 열렸었죠. 정부는 이번 광복 80주년을 맞아 참전 명예수당 인상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품격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군 경력 인정 법제화 등 제대군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경찰과 소방관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등 제복 근무자에 대한 감사 문화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제복 근무자는 국가 수호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직업인 만큼 그 자체로도 충분히 가치 있고 빛나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미처 이들의 노고를 알아주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시급히 개선하는 것도 감사를 표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8월 TV를 마르다는 여기까지입니다. 9월 세 번째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